안녕하세요. 세금을 생각하다 싱크텍스의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제가 들고 있는 주식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가족 간의 이런 자금 거래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는 이게 증여인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즉 차용증을 쓰는 거래인가,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0억을 주고도 누군가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누군가는 그냥 일단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영상에서 정말 쉽고 중요한 내용, 필요한 것만 뽑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차용증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무엇을 유의해야 되고 이걸 조심해야겠구나가 아마 명확한 개념이 서실 겁니다. 저는 이상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상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무법인의 대표 세무사로 있습니다. 주로 이런 법인 컨설팅 쪽에서 많은 실무 경험을 했고요. 기장 거래보다는 이 법인 컨설팅 영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자, 상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쪽에 예를 들어 부친이 배우자나 또는 자녀에게 10억이라는 어떤 금전을 이렇게 계좌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과연 증여일까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빌려준 거래일까요?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세법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간에 금전이 이렇게 일방에서 타방으로 이체되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한다는 건 이제 소비대차로 안 본다는 소리고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추정. 이 추정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걸 주장하는 납세자가 반대편 증여가 아니라는 어떤 입증 근거를 제시하면 그러면 증여가 아니고 소비대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는 증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굉장히 과세관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납세자가 이렇게 차용증을 이게 제시하겠죠. 근거가 이건 차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납세자가 차용증을 근거로 제시하고 우리가 뭐 이자를 어떻게 상환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그럼 반드시 우리가 증여가 아니고 소비대차로 봐줄까요? 이에 대해서 과세관청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문구가 세법 해석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이런 문구는 사실 저희 같은 전문직 세무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문구입니다. 차라리 법에 이거면 증여고 저거면 아니다 하고 나오면 좋은데요. 지금처럼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즉 정확한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만 만족하면 이걸 증여 소비대차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형식은 당연하고 형식은 기초적인 거고 여기에 얹어서 실제성, 실질까지 얹어야 그런 것들을 얹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게 소비대차구나 이래야 소비대차로 봐준다는 겁니다. 즉 차용증 한 장만 달랑 잘 쓰고 있다고 한들 절대 이걸 증여가 아니다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럼 이 세무사 너 이거 영상 차용증 쓰는 법을 왜 이야기해 주는 건데? 라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면 그렇죠. 이 차용증 정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있다고 충분한 건 아닌데 이쪽에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있어야 어떤 기초적인 어떤 자료 최소한 이 정도는 있구나를 하고 다른 어떤 실질 사실들을 얹어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국세청에 있는 보도자료 하나를 제가 보고 갈게요. 국세청에서 실제로 보도한 자료고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기 보시면 금전 대여를 한 겁니다. 금전 대여를 했고요. 아들은 이 금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취득했고요. 당연히 이 금전 거래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면 허위 차용증 작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이제 핵심 포인트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허위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도 차용증을 썼다는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데 국세청은 이 거래를 허위라 보고 이 금전대여 거래 허위라 본 거죠. 그리고 2단계를 증여라고 보고 여기 써 있죠.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다 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허위 차용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차용증의 4가지 요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식과 실질입니다. 당연히 형식적인 게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에 더해서 실질이 갖춰져야 이 차용증이 유효한 차용증이고 우리 금전 거래가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차용증 작성 시점입니다. 즉 금전 대여를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했다고 쳤을 때 차용증은 최소한 그와 굉장히 가까운 인접한 날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22년 제가 1월에 제 아들에게 금전 10억을 주고 차용증을 썼다 하면 정확히 말하면 소비대차 계약서죠.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면 이게 조사가 만약에 조사 대상이 되는 건 뭐 24년 5년 정도겠죠.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봤을 때 이게 22년 1월 1일에 작성한 거다라는 작성 시점이 파악이 되어야 일단 한 가지 요소를 충족한 겁니다. 한 가지 요소입니다. 이 절대 한 가지만 있다고 절대 만족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25년 이후에 우리가 이 차용증을 유효하다, 그때 가서 22년도에 작성한 차용증입니다 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기 보시는 4가지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까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일이 있었다, 또는 이 문서가 그날에 작성이 되었다, 또는 어떤 날짜에 어떤 내용이 보내졌다, 이메일로 뭐가 송부되었다, 이렇게 객관적인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반드시 하나 갖춰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추천하는 건 뭘까요? 뭐 다른 거 괜찮은데 기본적으로 공증 비싸고요. 내용 증명 번거롭습니다. 확정일자 받으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확정일자가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근처 가서 등기소나 법원 가셔서 하나 받아 놓으시면 비용이 몇천 원 정도 하실 겁니다. 받아 놓으시면 그 차용증이 2022년 1월 1일 자금 대여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를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메일도 이렇게 왜 저희가 발신을 하고 나면 실제로 이메일에 그 발신한 날짜가 기록이 됩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 기록이 되죠.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조금 작을 때는 괜찮으신데 금액이 이제 억 단위 좀 넘어가신다 그러면 이메일보다는 아무래도 좀 확정 일자가 서로 든든하죠. 서로 든든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요소는 차용증의 작성 시점을 주의하자입니다. 밤늦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발음이 꼬이고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형식의 첫 번째 작성 시점, 두 번째는 원금과 이자의 변제 조건입니다. 어떤 소리냐면 차용증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예를 들어 그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몇 프로로 언제 상환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인데요. 변제 조건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조건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말도 안 되는 뭐 기간이고 원금은 뭐 한 30년 후에 상환하겠다. 이자율은 0.0001% 뭐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이 형식을 갖춤에 있어서 원금과 이자의 이런 변제 조건 또는 그 지급 방식들이 좀 타당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통념상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하는 정도의 단계로 해주셔야지 이걸 말도 안 되게 긴 상환 기간을 정해 놓으시거나 또는 너무 낮은 이자율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셔야 되는 겁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하시는데 집 두 가지 형식적인 측면이죠. 작성 시점과 이런 원리금 변제 조건 상환 시점들이 타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당하고 입증 가능해야 한다. 이게 형식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은 이 형식 측면만 만족을 하면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사실 중요한 건 이 실질 분야입니다. 자, 실질 분야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는 이자 원금의 상환 능력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차용증을 예를 들어 작성했습니다. 10억이고요. 이자율 4.6%, 5년 뒤에 상환하겠다라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특수관계자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가족 같은 특수관계자 간에 이자율도 사실은 법정 정해진 시가로 보는 이자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4.6%라고 합니다. 그럼 10억에 4.6%는 4,600만 원이겠죠. 어쨌건 그렇게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랑 10억에 제가 10억에 대여하는 그런 계약서를 쓰고 5년 뒤에 갚겠다 아들이. 그 다음에 이자율은 매년 4.6%, 우리의 증여세법에 나온 시가대로 4.6% 딱 썼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이 유효할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 아닐 수도 있냐면 만약에 제 아들이 1살인 겁니다. 1살. 그럼 1살짜리 깐난이가 5년 뒤에 10억을 갚는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고 우리 과세관청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증은 이 실질적 이 형식을 다 만족했더라도 뭐 10억에 5년에 4.6%다 만족했고 작성 시점에 무슨 확정일자까지 박혀 있더라도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간 자의 원금 상환 능력이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차용증을 허위 차용증이라고 부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앞에 형식의 두 가지도 만족했고 여기서 제 자녀가 만약에 28에 충분히 재산과 이걸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충족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관문입니다. 네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과 원천 징수,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여부입니다. 즉 차용증을 이렇게 다 맞게 작성을 하였더라도 실제 이행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행이 되고 있지 않으면 이 차용증은 허위고, 그러므로 이것은 금전 소비 대차가 아니고 뭐다? 증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이자 지급과 원천 징수, 그 다음에 원금 상환 여부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야 그렇다 치고 사실은 반대쪽 제가 돈을 제 자녀에게 빌려줬다고 가정하면 저는 이자 수익이 생기죠. 다음에 제 자녀는 저한테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라는 걸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떼고 지급하는 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 월급 줄 때 떼고 지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자를 줄 때도 주는 사람이 떼고 주고요. 떼고 나서 이거를 과세관청에 원천세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했느냐, 실제 이자를 지급했느냐, 그다음에 이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원금을 최종 몇 년 뒤에 실제 갚았느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국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지켰다는 건 진짜 차용이죠. 완벽한 차용증, 그다음에 변제 능력 있음, 실제 이자 갚았고 원금 갚았다. 이 정도까지 가야 과세관청이 그래 이거는 증여가 아니고 소비대차이다 이렇게 봐주겠다는 겁니다. 즉 사실은 이 앞에 세 가지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쉽죠. 객관적으로 딱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네 번째 조건. 이 네 번째 조건에서 다툼이 가장 많고요. 또 실제 네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자 지금 그렇다 치고 실제 한다 보고 원금을 갚았냐 이겁니다. 원금을 과연 상환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처음에 차용증을 작성하던 시점에는 5년 뒤에 10억을 상환할 겁니다 라고 해놓고 5년이 도래했습니다. 5년이 도래했는데 또 기한 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도
사실상 이걸 허위 차용이라고 과세관청은 주장할 거고, 납세자는 당연히 아니 이게 이자 받고 있고 우리가 사인 간의 어떤 그 계약 아니냐, 정당한 이자를 받았고 계속 우리가 연장을 한 것이지 이거 갖고 어떻게 이 차용증을 허위라고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건 납세자의 주장이고, 이런 식으로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이 네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만족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걸 만족하기 굉장히 힘드신 분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항상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췄다, 갖춰야지만 차용증이냐, 또 이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이게 증여냐 소비대차냐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객관적인 이런 사실들을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해도, 형식이 부실해도 실제 그 이자를 지급했고 원금을 상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원금입니다. 원금을 갚아야 사실은 이게 차입이죠.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주고 있다 한 30년 동안, 그럼 이건 증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차용증 작성이 형식적으로 좀 부실하더라도 실제 원금이 상환되었다, 그러면 과세관청도 이거 할 말 없습니다. 아, 원금 갚았구나, 그러니까 이건 증여로 볼 수가 과세관청이 이제는 없죠. 왜냐면 원금이 오고 원금이 갚았으니까. 그런데 뭐 짜잘하게 뭐 이자 지급했어, 원천 징수했어, 이런 거 갖고 소소하게 이런 불이행 가산세를 좀 매길 수는 있는데요. 원금이 만약에 정말 상환이 되었다면 과세관청도 증여로 이걸 소비대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원금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뭐 이렇게 차용증만 이렇게 딱 작성해 놓고 이자 정도 한 1년 지급하면 이거는 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차용입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요즘 과세관청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요. 이런 조사 굉장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금전대차 계약서인데요. 샘플입니다. 샘플. 한번 보시고 화면 좀 확대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화면 멈춰서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당사자의 표시, 뭐 대여인, 차용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당연히 뭐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내용들이 딱 써 있죠. 여기 이자는 얼마로 할 건데 이자 써 있고요. 또 하나 변제 기일, 상환 기일, 중요한 포인트죠. 상환 기일이 있고 약간 꼼꼼하게 디테일이 있죠. 보시면 언제 어느 은행으로 갚겠다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 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이행하시고 관할 그 납세 의무까지 이행하셨다면 사실 이거는 소비대차입니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원금까지 상환했다면. 대다수 이제 원금을 상환 못하시니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증여로 몰리시고 증여세가 나오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샘플을 준비했으니까 확대하셔서 화면 멈춰서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부채, 이건 어떤 거냐면 부채 상환에 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라고 쓰여 있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22년도에 돈을 대여하고요. 한 24, 5년 정도에 이거 증여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때는 차용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도 지급하고 있고 원금을 아직 갚기 전에 이자 지급하고 있고, 그 상황이 딱 왔더니 과세관청도 이걸 함부로 증여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차용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예를 들어 한 2022년에 제가 제 자녀에게 10억을 빌려줬고 25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는데 이거는 금전 소비대차 거래가 맞다 라고 과세관청이 넘어갔는데, 절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그렇게 넘어간 과세관청이 얼마 뒤에 해명 자료 제출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어떤 거냐면, 너 이자 잘 내고 있냐? 다음에 상환은 어떻게 할 거고 이자는 어떻게 지급했니? 상환했니? 그때 네가 2027년에 상환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명했는데 2025년에 지금 2027년인데 너 상환했어? 써있죠. 상환 일자, 상환 금액, 상환 수단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상환 자금 출처. 좀 확대해 드릴까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즉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국세청 계신 분들이 네, 화면을 조금 낮춰서 이렇게 잠깐 소비대차로 인정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 상환기일이 되면 반드시 이런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출한다. 그래서 끝까지 상환했냐? 그 상환한 대금 10억은 저희 아들한테 묻겠죠.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상환 자금의 출처까지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환 자금 출처가 또 빈약하다면 당연히 이거는 증여로 또 보겠죠. 또 입증해야 할 건 그 다툼의 소지가 하나가 더 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이걸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차용증을 형식에 맞춰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돈이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원금이 상환돼야 이게 정말 발 뻗고 우린 이거는 소비대차다 라고 과세관청에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사소한 시시비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차용증은 제가 말씀드린 앞에 차용증에 4요소 있습니다. 그걸 지켜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다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과세죠. 쓸데없는 과세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이게 저는 이제 납세자분들의 세무대리인이니까 납세자 편이죠. 납세자 편에서 납세자를 대리해서 소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실 서류가 너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너무 서류라든지 어떤 실질 같은 게 너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면 저도 힘들죠. 이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뭔가 공무원이 나왔을 때 최소한 이렇게 드림일 어떤 형식은 갖춰놔야 되는데 최소한의 형식은 갖춰야 그 공무원 분들도 이제 공무 보시는 분들인데 이게 말이 되지. 이게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정말 허술한 것들 갖고 있으면 사실 일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래가 있으면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형식은 최소한 갖춰 놓으시고 실질까지 꼭 갖추시기를 제가 반드시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최소한의 그 어떤 소명 대응은 가능하시니까요. 오늘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꼭 보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너무 끝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한 5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벌써 22분이네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말을 좀 더듬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